네, 안녕하십니까. IM주식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정석 투자를 담당하는 황인한 큐레이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금 있으세요? 어, 이런 겁니다. 요 메이플 리프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나온 금화입니다. 1온스짜리고요. 1온스는 31.1034g에 해당하는 트로이온스를 의미합니다. 자, 금이 있으시거나 금이 없으시거나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25분 정도 풀어볼까 합니다. 예, 금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인 순서는 금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변동 요인, 그러니까 수급,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와 순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화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어떤 현명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연히 황금, 그리고 소중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음식을 잘 보관하고 상하지 않게 보관하고 맛이 나게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소금, 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저는 세상을 끌어오는 힘이 여기에 궁금이라는 걸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 지금, 당장 입금. 네, 잠깐의 우스갯소리인데요. 황금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되기도 하고 생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금은 세계 어느 지역에나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매개의 물로서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 가짜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금을 순도를 갖다가 체크할 때 그 시금석이라고 하는 검은 돌에다 이렇게 비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터치스톤이라는 시금석을 통해서 금의 순도를 체크하고요. 아마 시금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18K냐 24K냐 하는 그 캐럿, 그 캐럿의 의미는 원래 캐럿이라고 하는 열매에서 유래가 됐다 하는데요. 그 캐럿에서 나오는 씨앗, 그 씨앗도 굉장히 무게가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그 1캐럿은 200mg,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에서 몇 캐럿 할 때는 미리그램 차원에서의 그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황금에서 얘기했던 금에서 얘기하는 캐럿은 한 움큼 쥐고 졌을 때 손에 잡히는 24개의 캐럿으로 소금과 금을 교환했다고 해서 그런 기준에서 24K가 이제 완벽성이 있는 거고 18K는 24분의 18K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금의 소중함이라든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부를 상징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원 쟁탈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네덜란드들이 주류가 되는 보호족이 있었어요. 보호인이. 그 보호인들하고 영국하고의 전쟁이 19세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국을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다시 광산과 금광이 계속 발견되고 하니까 이거 아니다 싶다 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2차 보호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초의 자원전쟁은 보호전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많이 배웠던 금본위제, 그러니까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주마 하는 뜻으로 금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가 발행되고 하는 개념이 골드 스탠다드. 그래서 그 스탠다드 머니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골드, 그 화폐에 표시된 액면하고 그 소재 가치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됐던 그 본위제가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까지도 계속 유지됐고요. 그때는 1온스당 35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던 것이 1971년 들어와서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부채라든지 발행된 달러에 대한 부담, 태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갖다가 일거에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나온 닉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닉슨 쇼크 이후에는 일종의 달러 변동제 또는 달러 본위제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이 정도가 금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로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금을 표현하는 다른 말들, 이 안에 투자와 관련되는 여러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가장 안정된 귀금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안정된 귀금속이라는 것은 원자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뭐 얼핏 귀족화폐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원자재로서는 우리가 AU라고 표현합니다. 원소기호를. 그래서 태양의 빛이라고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AURUM, 제가 발음을 못해서 스펠링으로 읽었습니다. 예, 을 가지고 우리가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금은 연성, 이렇게 쭉 길게 늘어 빼는 거는 1g 갖고도 한 2kg, 3kg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굉장하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1인치, 그러니까 2.54cm 된, 부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넓게 눌러서 펼치기를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10m인 것을 다 덮어 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전성, 펼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과 연성과 전성을 갖고 있는 것이 금인데요. 이 금은 당연히 그래서 시장에서도 작은 덩어리로도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교환성이나 운반성이나 이런 게 좋고 내구성도 어지간해서는 분해가 안 되거든요.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수라는 데에서만 녹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잘라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잘라서 쓴다는 건 이제 화폐로서의 또 이렇게 가치로서도 또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작게도 보관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화폐로서의 이제 이렇게 통용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절대화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절대화폐. 그래서 화폐라는 건 뭔가 결제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가 자기가 결제수단 나라가 정권이 바뀐다든지 나라가 망한다든지 하면 그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렇지만 금은 여전히 그 결제수단으로서 또는 유통거래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화폐 US 달러하고도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 금을 은행에 제가 예금한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화폐라고도 또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은 제가 눈으로 직접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실물 자산이고 실물인 화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채굴이라든지 뭐 이런 탐광을 갖다가 찾으러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기본적으로 한 700불 정도로 보는데요. 이거 외에도 유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다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모든 비용을 다 감안한 비용은 1200불 정도다. 제가 한 2015년도에 공방이 그랬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만원권, 5만원권 하고 지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지폐도 원가는 있습니다. 인쇄할 때 우리가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면섬유거든요. 그 면섬유를 수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인쇄도 정교하게 해야 되고 뭐 홀로그램도 넣고 뭐 은색 뭐 실 같은 것도 넣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원가가 좀 많이 변하긴 하는데 예전에 만원짜리 한 장 하려고 그러면 한 200원은 들어가더라. 달러도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20센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근본이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돈을 얼마나 찍어내죠. 그것이 바로 그 시뇰리티 효과라는 화폐 발행 차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게 힘이 강한 통화일수록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되게 불안정하고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달러에 대한 부분은 기축통화로서의 그 힘을 갖고 있고요. 키커런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달러 표시가 된 미국 국채, 미국이 일종의 보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국채가 있을 거고요. 예나가 좀 이상하다, 왜 들어왔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한 20년 동안에 뭐 잃어버린 그 세월 얘기할 때 일본에서 저금리,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예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때는 거꾸로 그 예나가 거꾸로 안정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자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안전자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안심자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더 많습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금을 난세의 영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글로벌로 경기 침체하거나 뭐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난세라는 건 결국 뭐 그 사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떤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금이 가장 요긴하고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거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수와 세계경제
갈등 뭐 이럴 때도 사실 그때는 또 달러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되겠지만 그때도 이 금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금을 표현하는 다른 말들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투자와 관련되는 팁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팁을 떠나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공급하는 거는 많은데 살려고 하는 데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결국 이제 금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한 생산을 먼저 살펴보면 금은 채광이나 재활용을 통해서 한 연간 1억 2천만 트로이온스, 그러니까 3,500에서 3,700톤 정도가 생산이 돼서 시장에 공급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1온스당 몇 달러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지만 한 1,200달러 정도 이상으로 보면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계속 공급이 되는 이제 그런 규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은 지금은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 러시아, 미국, 캐나다, 페루, 인도네시아, 가나, 남아공, 아까 보호전쟁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런 멕시코 이런 데서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아공이 금의 생산으로 굉장히 했는데 의외로 순위가 많이 뒤에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수요로 하는 데가 어디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장신구로 제일 많이 쓰인답니다. 뭐 우리가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불상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ETP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가 가능한 트레이드. 그래서 ETF나 ETN, 그러니까 펀드나 노트 이쪽에서 금과 관련된 ETF나 ETN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서는 GLD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SPDR에서 움직이는 ETF 규모는 몇 조 원씩 됩니다. 하루에도.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 그 규모의 변동에 따라서도 수급이 움직이는 거죠. 예. 우리가 그 펀드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물건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이라는 거는 이제 금이 아까 PC에 들어가고 하듯이 산업에서도 쓰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중앙은행이 웬일로? 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앙은행은 그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기축통화를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보관도 합니다. 최종 결제 지불수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한 10%나 차지하니까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우리는 외환보유고에 금 시제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그것도 금 시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금의 수급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렇다면 이런 금의 수급에 따라서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변동 요인이 뭐냐 라는 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변동 요인을 보는 부분에서 먼저 차트를 보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이게 100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밑단에는 어딘지 가격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1944년도에는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화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지금 한 80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2,000불을 한번 한 두 번, 세 번째 찍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가격의 변동이 참 만만치 않았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동을 만드는 요소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치입니다. 금을 달러를 주고 금을 사잖아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달러를 줘야 금을 제대로 된 똑같은 양의 금을 사겠죠. 물가에 연동되는 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은 똑같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 금을 사기 위한 가격은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지만 아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관점,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달라지잖아요. 그게 지난 유로 위기 때는 금하고 달러가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정책이랑 아까 그 금 보유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환 보유 정책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할 때는 이거는 물건이잖아요. 실물 자산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해지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 수요라는 거는 뭐 일상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인도의 결혼식이라든지
중국의 춘절, 뭐 설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 당연히 선물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아까 ETP 수요에 대한 거는 아까 수급에서 수요 쪽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있어도 가격 변동은 생긴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저는 지금 차트를 보고 있지만 좀 자세히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욕구를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나 표를 참고하시려고 그러면 매크로트렌드.net이라는 매크로트렌드.net이라는 데 가거나 스톡 차트라는 데 가서 골드 뭐 이런 거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레셔스 메탈 유식하게 영어로 썼습니다. 그죠? 귀금속 이런 데 가면 뭐 10년짜리, 100년짜리 이런 차트도 볼 수 있고 다른 주가 지수와의 움직임 같은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나 지금 한 돈씩 거래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 원래 다른 거래소가 있지만 요새는 많이 정형화돼서 그람당 얼마 하는 그 금거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KRX에 그게 marketdata.klx.co.kr로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물 거래를 할 때 돈 단위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알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순금나라라는 하는 곳에 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생산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금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싶으시다면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과 관련된 교육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그 다음에 다른 별칭들,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변동연을 봤으면 마지막으로는 내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내 투자가 목적이거든. 자, 마지막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상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그러면 난 얼마에 살 거냐 하는 가격이 더 중요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1온스가 지금 국제 시세에서 1온스 단위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트로이 온스로. 그래서 지금 1트로이 온스에 대한 생산 원가를 아까 2015년도 기준으로 1200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200불에다가 우리나라 환율 1080원 현재 환율을 곱해보면 대충 금액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계산기로 얼추 한번 두들겨 보면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전에 저 지금 손에 계산기가 들고 있습니다. 1200불 곱하기 1080원 이렇게 하면 129만 6천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는 금 단위로 바꾸면 이게 1온스니까요. 그죠? 31.1034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한 42,000원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75g이니까 한 15만 8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순금나라나 아니면 거래소 우리 한국거래소의 금거래소에 가보면 단위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금거래소 가면 지금 1g이 한 6만 5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0%나 더 비싼 값인 거죠, 사실은. 그럼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하는 판단은 두 번째로 하고, 항상 아까 35불이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라는 걸 반추하면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은 일단 유지하시고요. 중요한 변수 두 개를 이미 말씀드렸어요. 금값에 대한 변화와 환율에 대한 변화, 이 두 개가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물. 직접 금을 사는 거예요. 한 돈, 두 돈 주세요. 한 냥 주세요. 10돈이죠. 골드바 주세요. 뭐 1kg짜리 주세요. 아니면 금화 1온스짜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거래를 할 때 직접 금방을 가거나 종로회가 많던가요? 아니면 요새는 언택트 시절이니까 뭐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거래가 가능하다면 그런 걸 또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물하면 손에 잡히는 맛도 나고 반짝반짝하는 거 눈에 들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손가락에 차고 다니고 팔찌로 차고 다니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좋죠. 그러나 이런 현물들은 도난이 될 수도 있고 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이 아닌 듯 금인 듯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금맥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는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에 우리가 위조된 거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사게 되면 뒤에 보증서 그래갖고 99.9999%뭐 이런 거 보증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매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부가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소나 금방에서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 뭐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5% 정도는 줘야 됩니다.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걸 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한 길게 갖고 있겠다든지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과 수수료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또 조금은 다른 필요성이지만 티가 안 나는, 남에게 줘도 누가 줬다는 티가 안 나는 그런 물건으로서의 가치도 또 인정받고 거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통장은 이제 은행 세 군데 정도에 취급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 있고 하지만 그 은행에 가면 S은행 등을 통해서 그 은행에 가면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개설해 주고 거기다 제가 현금을 입금을 하면 현재 시세에 맞춰서 해당되는 그람수가 입금이 되죠. 근데 이거는 계속 변하겠죠. 같은 금액을 제가 매월 적립으로 넣던 특정한 시기에 돈을 많이 넣든 간에 일정하게 그때그때의 시세에 맞춰서 환산된 금이 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나 현물로 주세요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인출 시에는 부가세 10%가 나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한 2% 정도가 붙어서 나간다. 그리고 평소에는 은행이 예금됐다고 해서 그 돈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지불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약간 받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현물과 통장과의 거래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시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게 ETP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ETF나 ETN인데 골드, 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니면 특별히는 특별자산 이렇게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그 계좌를 틀 수 있는 곳에 가서 계좌를 트고 ETF나 ETN은 굉장한 특시성이 있죠. 은행을 직접 가거나 아니면 금방을 직접 가거나 아니면 물론 저 언택트 시대니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근데 ETF, ETN을 거래할 때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배당이나 국내 ETF일 때는 배당, 해외 ETF일 때는 양도소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물론 여기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의 편의성, 거래의 편의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펀드인데요. 펀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펀드를 살 수 있는 곳,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뭐 직접 파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금 또는 뭐 골드 이런 형태의 특별 자산으로 된 펀드를 찾아보시면 또 펀드에도 그 뒤에 클래스가 붙어 있잖아요. A, B, C, D 해서 뭐 S자 붙어 있거나 E가 붙어 있거나 한 것들은 수수료가 좀 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약간 특별한 펀드이다 보니까 보수, 판매 보수와 운용 보수,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한 2% 가까이 1,00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는 수수료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 더 있는 것이 금거래소인데요. 그 금거래소는 아까 시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아까 앞에서 있으니까 혹시 이 화면 보시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신 분들은 돌려보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한 10군데에서 금거래소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틀 수가 있고요. 금 현물 계좌를 트게 되면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0.2에서부터 0.7 정도까지 마찬가지로 현물이 나갈 때는 물건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부가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금거래소나 이런 데는 어쨌든 매매 차익만 노릴 때는 현물 들고 다니면서 부가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상당히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금과 관련되는 모든 걸 통칭해서 뭐 금거래소도 금펀드를 파는 회사, 금펀드만 잘 파는 회사, 그 다음에 금을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 금 세공을 많이 해서 수출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다 금 관련 기업이겠죠.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이니까 주식이 상장된 주식을 갖고 거래를 해야 될 거고요. 물론 비상장 주식이면 장외에서 거래를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산업 분석 뭐 이런 걸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장돼 있든 안 돼 있든 그와 관련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에 따른 수수료 이런 거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금에 대한 간단한 상식, 그 다음에 금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생산과 수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한 수급에 따른 것 외에도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프로세스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하다가 끝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내를 받으시고 직접 투자를 결정하셨을 때는 해당하는 곳을 찾아서 다시 한번 충분히, 왜냐면 그동안에 제도가 바뀌거나 세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거두시고 성공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IMCTV에서 정석 투자를 담당하는 황인한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